안녕하십니까. 자, 거시경제 3주차 2교시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다운돼 가지고 1교시도 저장하다가 다운되는 바람에 다시 저장하고 2교시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컴퓨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다시 만듭니다. 2교시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압화 계열의 거시경제학이 있고 케인즈 계열의 접근 방법이 있죠.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학 시작부터 두 학파들의 주장을 비교하니까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을 공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크게 앞부분 두 부분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고, 요건 2주차 2교시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주차 1교시에서 한 거죠. 단기적 경기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고전학파의 거시경제 이론 체계하고 케인스의 거시경제 이론 체계하고 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정책 효과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경제학 공부하실 때 했던 것들 잘 떠올려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학파적인 사고하고 케인스적 사고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고전학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매우 안정돼 있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죠. 어쩌다가 균형에서 벗어나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균형으로 금방 이끌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거죠. 반면에 이제 케인스적 사고는 뭐냐?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황도 발생하고 대규모 불황이라든가 또 실업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이겁니다. 내버려 두어라 아니면 개입하라. 그래서 원래 고전학파적인 사고를 갖다가 흔히 비개입주의라고 합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비개입주의. 그래서 이제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사고방식이죠. 반면에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개입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또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전학파적인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 변수, 이 가격 변수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아니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된다는 거죠. 가격 변수의 신축성을 가정합니다. 자, 가격이 매우 신축적으로 변화하니까 만약에 초과 수요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즉시 올라가죠. 반면에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가격은 즉시 하락해가지고 다시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경제는 항상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실업이 존재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은 다 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그 임금 받고서는 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실업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실업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케인스는 등장 배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또 커맨딩 아이치에서 공부하셨지만 세계 대공황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케인스가 보는 사고는 뭐냐? 그 대량 실업이 유발됐는데 원래 고전학파식의 사고방식이라면 대량 실업이 유발된 경우에는 임금이 즉시 하락하고 임금만 하락하면은 실업은 해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량 실업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 말은 곧 뭐냐?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금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높은 실업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적 사고방식은 뭐냐? 가격 변수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방 경직적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실업이 있게 되면 임금이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죠. 그렇지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래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그래서 만약에 뭐 노동조합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이 높다. 만약에 균형임금보다 임금이 높다면 당연히 노동에 초과응급이 생기잖아요. 노동의 초과응급이라는 게 뭡니까? 실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대량 실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수요가 부족하거나 또 너무 많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 수요의 변동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케인스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세세하게 디테일한 내용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볼 것이고 그런 내용들 보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보는 입장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 시장의 가격 조절 능력 이게 바로 이제 고전학파가 신봉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갖다가 신봉하는 믿는 학파는 고전학파고 반면에 자 케인스 학파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직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냐 아니면 자 경직적이냐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반면에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 이런 입장의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고전학파적인 접근 방법에서 자, 노동시장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노동시장에 대한 그 분석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입장의 차이들을 갖다 다 한번 차례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균형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도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먼저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인데 노동 수요자 누구죠? 기업이죠. 기업은 자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니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한다.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죠. 노동 투입량이 증가했으니까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얼마나 증가하죠? 한계 생산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하겠죠.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해가지고 생산에 투입했을 때 얻는 거하고 나가는 거 비교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계 원리죠. 경제학에서도 나왔었고 또 미시경제학에서도 나왔던 한계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로 고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야 되는데 두 가지는 비교가 직접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임금은 이게 임금은 몇 달러냐 해가지고 화폐 단위죠. 화폐 단위인데 MPL은 뭐예요? MPL은 몇 개 이런 거죠. 몇 개 아니면 몇 상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됩니까? 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곱해야죠. 이럴 때 한계 생산에다가 그 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되는 거죠. 한계 생산의 시장 가치. 그래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해가지고 이걸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결국 뭐예요? MPL 곱하기 P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것도 가격을 곱했으니까 단위가 달러가 될 것이고 비교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얻는 게 더 많다.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얻는 게 많다면 그 사람을 고용을 증가시키겠죠. 반면에 얻는 것보다 노동자가 받아가는 게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결정한다? 같은 곳에서. 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하고 임금률이 같은 곳에서
고용량을 정하는 겁니다. 노동 수요량을. 노동 수요량을 정하면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노동 한 단위니까 한계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한계가 0이다. 토탈은 극대가 되는 거죠. 토탈이 극대일 때 한계가 0이 되는 겁니다. 마지널이.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계 이윤을 0으로 만들면 총 이윤은 극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 이윤을 0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조건이. 자, 지금 MPL equal W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명목임금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자, W라고 하는 명목임금을 가지고 따졌죠. 근데 이거 갖다가 여기서 양변을 요 식에서 양변을 갖다가 P로 나눕니다. 요 P가 있죠. 양변을 P로 나누면 여기 뭐만 남을까요? MPL만 남겠죠. MPL 남았습니다. 그리고 W로 갖다가 P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눴다. 뭐가 됩니까? 실질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동시장의 균형을 실질임금을 중심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과 실질임금이 같아야 되는 거죠. 요건 한계 생산물 가치고 요건 한계 생산물이고 이게 실질임금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PL equal 실질임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도 구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노동시장을 설명할 때 고전학파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 수요자나 노동 공급자나 실질임금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공급자의 경우에 노동자의 경우에도 실질임금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뭐요? 실질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나 노동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다 하는 것은 고전학파고, 반면에 케인스는 노동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다. 왜냐하면 노동 수요자가 기업인데 기업들은 물가에 대한 정보 잘 알고 있죠.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렇지만 노동 공급자인 노동자는 물가를 모른다는 얘기죠. 물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뭐요? 노동 공급자는 명목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전학파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다. 반면에 케인즈는 노동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지만 노동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균형을 설명할 때도 고전학파라면 세로축에다가 노동의 가격인 임금률 해가지고 실질임금을 표시하면 돼요. 그렇지만 케인스의 노동시장을 설명할 때는 세로축에다가 명목임금을 표시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기업의 노동 수요는 한계 생산 가치와 명목임금이죠. 대문자 W니까 명목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노동 수요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뭐냐? 자, 지금 여기서 세로축에다가 W를 표시한다면, 자, 세로축에다가 여기 원점이고요. 여기다가 대문자 W입니다. 명목임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명목임금을 갖다 표시한다고 하면은 결국 뭐죠? 요 MPL 곡선이죠, 이게. MPL 곡선이 아니라 명목임금으로 표시했으니까 VMPL 곡선이죠. 자, VMPL 곡선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노동 수요 곡선이 바로 뭐예요? VMPL 곡선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에요. VMPL 곡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VMPL, 즉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입니다. 우하향하죠. 왜 우하향합니까? MPL이 체감하니까. MPL이 체감하잖아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아시고 있죠. 그래서 MPL이 체감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면 명목임금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면 뭐예요? 실질임금하고 같은 곳에서 노동 수요량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한계 생산 가치와 명목임금이 같아지는 수준 또는 한계 생산과 실질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 이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동 공급. 노동 공급은 누가 하는 거죠?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노동 공급자다. 근데 노동자는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자,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일단 노동자에게는 노동 공급자인 노동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노동하고 몇 시간을 갖다 여가를 즐길 것인가? 노동시간 말고는 나머지 다 여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레저. 그래서 노동과 여가 간의 선택이에요. 근데 실질임금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실질임금의 상승이라는 게 바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여가의 기회비용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여가의 기회비용은 바로 실질임금. 만약에 여가 1시간을 더 즐겼다. 1시간을 여가를 즐겼다면 노동 1시간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노동을 했더라면 임금을 갖다 받았는데 그 임금을 포기하고서 여가를 즐긴 거죠. 여가의 기회비용이 바로 뭐예요?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임금의 상승, 이것이 곧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가 대신 일을 해야죠. 여가 대신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대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은 증가시키는 거죠.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입니다. 노동 공급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다. 함수를 갖다 W를 중심으로 표시해 놨는데 W를 중심으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세로축에 표시하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따라서 L이 증가하면 임금은 상승하는 거죠. 또 거꾸로 임금이 상승하면 L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갖다가 W하고 L을 바꿔놔도 됩니다. W하고 L을 바꿔서 표시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데 수요함수 같은 경우에도 수요함수에서 가로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세로축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로축에 있는 가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역수요함수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역수요함수.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잘 안 쓰는데 여러 군데 시험 문제 있죠. 공인의 회계사 경제학 시험, 또 감정평가사 경제학 시험, 이런 시험에서는 또 역수요함수라는 말을 또 열심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경제학 쪽에서는 쓰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W하고 L을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라는 말은 뭐예요? 노동 공급선은 우상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니까 노동 공급량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 공급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럼 이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하고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선 맞죠? 그럼 당연히 두 개의 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사실 여기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뭐예요? 교차하는 점이죠.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노동의 공급선은 우상향하니까 이럴 때 교차한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만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치한다고 해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뭐예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차하는 점이에요. 곡선 가지고 얘기하면 교차하는 점이고, 만약에 일치한다고 말을 쓰려면은 뭐예요? 노동 수요량, 양자 붙여야 돼요. 노동 수요량, 또 노동 공급량 해가지고 양자를 갖다 붙여야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균형 고용량이라고 했으니까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이 일치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곡선 갖고 얘기할 때는 교차한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당연히 균형 고용량 이게 노동 수요량이죠. 균형 노동 수요량 또는 균형 고용량입니다. 또 균형 실질임금이 동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균형점은 요점이 A점이 균형점이죠. A점이 균형점이다. 균형점이고, 균형점에서는 임금이 W 스타입니다. W 스타고 이때 거래량은 L 스타예요. 균형 고용량입니다. 근데 만약에 임금이 균형 임금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균형 임금을 갖다 벗어났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압력이라든가 이것들 때문에 임금이 균형 임금을 벗어났어요. 임금이 올라간 거죠. 임금이 올라갔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량을 줄이잖아요. 노동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L1D하고 L1S만큼 여기서 보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노동에 대한 뭐예요?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만큼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 이게 뭘까요?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이 실업입니다. 실업. 근데 자, 고전화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자, 실업이 있다. 자, 실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노동자들 당장 실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실업 상태로 있느니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노동자들 사이에 즉 실업자들 사이에 임금 인하 경쟁이 벌어집니다. 임금 인하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임금이 하락하게 돼요. 신축적으로 움직이니까.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균형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고용량은 이게 바로 완전 고용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W스타만큼의 자, W스타만큼이 균형 임금인데 W스타만큼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된 거예요. 다 고용된 것이다. 물론 실업자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업자는 뭐예요? W스타만큼의 임금 받고는 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업을 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발적 실업이죠. 그래서 고전화파의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항상 완전 고용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균형 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이 형성되면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인하 경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임금을 하락합니다. 임금이 하락함으로써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균형에서 달성되는 고용량이 바로 뭐예요? 완전 고용량입니다. 여기서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의 균형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초과 공급이 요만큼입니다. 요 A만큼, A가 아니라 요 위에 화살표만큼. 그래서 자, 임금이 인하할 것이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는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이제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 보시겠습니다. 원래 그 케인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다른 입장이지만 원래 고전화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균형점에서 뭐가 결정됐어요? L이 결정됐죠. 그러면 L의 크기가 결정됐다면 그 L의 크기가 바로 뭐예요? Y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균형하고 경제의 총 생산함수를 갖다 연계시켜가지고 GD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근데 여기서 지금 제목에서는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제의 총생산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생산함수 해가지고 Y인데 Y가 총생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총생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질 GDP라고 해놨죠.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자, 실질 GDP가 총생산입니다. 그리고 총생산이 바로 뭐예요? 국민소득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민소득, 총생산, 실질 GDP. 그럼 이 경우 자, 실질 GDP를 갖다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했습니다. Y는 G 곱하기 자, 펑션 KL입니다. K는 뭐죠? 자본량이죠. L은 노동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경제에 주어진 노동량, 자본량과 G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기술 수준이 달라지게 되면 함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수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펑션 KL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술. 자, 당연히 국민소득 결정에 중요한 게 기술 아닙니까? 맞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단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기면은 자본이 또 기술도 고정돼 있죠. 단기에는. 단기라고 할 때는 기술 수준 고정돼 있습니다. 크기가 고정돼 있을 때 위에다 바 붙이는 거 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자본도 위에다 바를 갖다 붙입니다. 그럼 이때 가변 요소는 뭐 하나 있어요? 노동 하나만이 가변 요소죠. 단기라고 하면 단기에 노동 하나만이 가변 요소입니다. 단기. 그래서 단기에 자본과 기술 수준은 불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노동 투입량에 따라서 총생산,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겁니다.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노동 투입량은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총생산함수의 특징을 제시해 놨는데 일단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산출량은
또 산출량이라고 했습니다. 산출량도 같은 말이에요. 산출량, 생산량, 총생산, 국민소득, 실질 GDP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투입량이 증가하면 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플러스의 관계예요. 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죠. 뭐죠? 노동투입량을 계속해서 한 단위씩 증가시킨다. 그럼 이때 총생산의 증가분은 점점 감소하죠. 이게 바로 무슨 법칙입니까?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생산의 자연법칙이에요. 뭐죠?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 자,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생산의 자연법칙 해가지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노동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산출량은 증가하는데 그 증가분이 뭐예요? 한계 생산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MPL. 산출량은 증가하지만 증가분, 한계 생산은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폭넓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그냥 보통 대중적으로나 아카데믹하게나 다 쓰는 표현이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생산의 자연법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 총생산함수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표시할 건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표시하기 전에 이 고전압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입장을 보여주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과 관련된 건데, 고전압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세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이스 로우 오브 마켓. 그 세이, 이 세이라는 학자는 학자라기보다 이제 프랑스의 경제학자입니다. 장 바티스트 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세라고 해야 돼요. 그냥 세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 영어식으로만 발음하죠.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그냥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이의 법칙은 뭐냐?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스스로 창조한다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죠. 자,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자, 공급은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은 뭐냐? 생산만 이루어지면은 다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만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수요가 나와가지고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은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항상 공급하고 수요가 같다는 겁니다. 자, 공급을 S라고 하면 S라고 쓰겠습니다. 공급하고 수요는 디맨드가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항상 같다. 안 팔리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니까 뭐예요? 자, 공급 이퀄 수요죠. 그래서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한다. 항상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모든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 가지고 이걸 약간 이제 측면을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예컨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반드시 모두 지출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소득은 반드시 지출된다. 모두 남김없이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경우에도 일부 생산물 시장에서 만약에 초과 공급이 있다고 해도 다른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란 말이에요. 이게 일부 생산물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뒤집어서 다른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초과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체로 봐도 총 공급과 총 수요는 항상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총 공급과 총 수요는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만약에 세이의 법칙에 따른다면 균형 국민소득은 항상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GDP 해가지고 완전 고용 국민소득 또는 완전 고용 수준의 GDP라고 하는 건데, 흔히 이걸 포텐셜 GDP라고 하죠. 포텐셜 GDP 해가지고 잠재 GDP라고도 합니다. 자, 최대한 가능한 GDP예요. 그 경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 가능한 GDP.
그러니까 만약에 세이의 법칙만 성립된다면 그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투입해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다 팔리잖아요. 그 수준이 바로 균형 수준이고 동시에 뭐예요? 완전 고용 수준이죠. 그래서 세이의 법칙에 따른다고 하면 완전 고용 수준의 GDP 또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이것도 이제 GDP니까 국민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균형 국민소득하고 일치하는 거죠. 항상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 그럼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다 팔리면 총수요와 총공급은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이 곧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세이의 법칙도 고전압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원래 우리가 고전압화 경제학이 뭐니 해가지고 다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거 아니에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프랑스의 경우에도 예컨대 뭐 중농주의가 있었고 그래요. 또 중농주의의 뒤를 이어가지고 세이 같은 고전압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이 가장 기본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건 틀림없죠.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장 바티스트 세이도 확인하시고 그 세이의 법칙이 고전압화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한마디로 표현해 준 거예요.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 이런 말. 그래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들은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죠. 공급은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고전압화에서 물가 수준의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또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물가 수준의 결정과도 관련된 것이고 또 화폐 수요를 설명할 때도 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화폐 수량설이라고 합니다. 화폐 수량설. 흔히 이거 고전압화의 물가 이론이에요. 원래는 고전압화의 물가 이론인데 이걸 뒤에 가서는 또 고전압화의 화폐 수요 이론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가 이론이지만 원래 물가 이론이지만 이걸 가지고 고전압화의 화폐 수요 이론으로 해석을 해요. 뭐냐면 이제 통화량과 물가 수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통화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제시하는 겁니다. 원래 그 화폐 수량설 해가지고 맨퀴의 경제학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맨퀴의 경제학의 화폐 수량설은 데이빗 휴 유명한 근대 철학자인데 아시나요? 데이빗 휴.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저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겁니다. 옛날에. 데이빗 휴. Hume입니다. Hume. 이거 쓰면 자꾸 시간 가겠네요. 그렇죠? 데이빗 휴메예요. U자입니다. 그 데이빗 휴메에 의해서 처음 주장된 거예요. 데이빗 휴메에 의해서 처음 주장됐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어빙 피셔입니다. 자, 피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쪽에 공부할 때도 피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자율,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율 관련해 가지고 피셔의 피셔 방정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셔 효과도 있고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피셔입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빗 휴미 주장했지만 데이빗 휴는 뭐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말로 설명한 거예요. 말로 설명한 건데 이걸 식으로 만들어 갖고 만든 게 누구냐? 어빙 피셔입니다. 그 데이빗 휴메에 의해서 주장됐고 어빙 피셔에 의해서 체계화됐고 기본식으로 만든 거니까 이걸 지지한 사람이 누구냐?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먼이 지지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폐 수량설. 그래서 고전압화의 원래 물가 이론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갖다 고전압화는 통화량으로 보는 거예요. 통화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셔가 만든 걸 거래 수량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셔 뒤에 또 알프레드 마셜이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거래 수량설 또
그 현금 잔고 방정식 해가지고 케임브리지 학파의 또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셔가 주장하는 거래 수량설, 거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갖다가 피셔가 만든 이 식을 갖다가 교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교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MV equal PY라고 하는 겁니다. MV equal PY. M은 뭐냐? 통화량이에요. M은 통화량입니다. V는 통화의 유통속도예요. 화폐의 유통속도. 이 화폐 유통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컨대 1달러짜리 화폐가 있어요. 1달러짜리 화폐가 있는데 이것이 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지출됐느냐 이거예요. 화폐 유통속도. 그래서 한 단위의 화폐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지출됐느냐 사용됐느냐 이거죠. 가지고 화폐 유통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에다가 화폐 유통속도 지출된 횟수 아니에요. 지출된 횟수니까는 뭐예요?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 하게 되면 MV는 뭐가 될까요? MV. 여기다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MV는 총 지출액이죠. 총 지출액. 왜냐면 화폐가 지출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래를 위해서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근데 통화량에다가 유통속도를 갖다 곱했으니까 뭐예요? 총 지출액입니다. MV는 총 지출액. 자, P는 물가입니다. P는 물가 수준이고 Y는 원래 이것도 이제 보통은 소문자 Y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목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우리가 물가도 봤잖아요. 명목임금은 대문자 W예요. 명목임금은 대문자 W고 실질임금은 소문자 W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 대문자로 표시하게 되면 명목 개념이고 소문자로 표시하게 되면 실질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따른다면 여기서도 Y를 갖다가 소문자로 써주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대문자 Y가 실질 GDP라고 제시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실질 GDP입니다. 그러면 자 실질 GDP예요. 실질 GDP에다가 물가를 곱하면 뭐예요? 명목 GDP죠. 이거는 명목 GDP. 자 명목 GDP가 아까 뭐라 그랬죠? GDP가 국민소득이고 총 산출량이고 또 총 생산액이고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명목 GDP가 뭐예요? 총 생산액이죠. 총 생산액.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PY가 총 생산액이다. 총 생산액이고 MV는 총 지출액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총 생산액 이퀄 총 지출액이라는 얘기죠. 뭘 반영합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세이의 법칙이죠.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 그러니까 생산한 금액만큼 다 팔리니까 지출액도 그만큼이죠. 항등식이에요. 항상 같은 겁니다. MV equal PY인데 항상 같은 거예요. 항등식. 그래서 MV equal PY.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만큼 생산된 생산액수만큼 지출액이 나오는 거죠.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전화파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지금 고전화파 얘기하는 겁니다. 고전화파 얘기하는 건데, 고전화파 입장에서 볼 때, 화폐 유통속도는, 고전화파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단계는 일정하다. 왜냐면,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단위의 화폐가 거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지출되느냐, 이런 것들은 주로 뭐예요? 상거래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상거래 관습. 만약에 외상거래가 폭넓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못 믿는 사회다. 모든 거래가 다 현찰박치기다. 이럴 때는 뭐예요? 거래마다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상거래 관습마다 다른 겁니다. 근데 관습이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변화해요? 안 변화하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 단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고전화폐 세계에서 Y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총생산함수에서 봤지만 고전화폐 세계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바로 뭐예요? 완전고용 국민소득이죠. 그 경제에 주어진 모든 생산 요소를 다 투입했을 때 최대한 가능한 GDP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 가능한 GDP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짧은 기간 동안에 기술이 변화합니까? 아니면 그 경제에 주어진 자원이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없죠. Y도 단계는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MV equal PY라고 했는데 V 화폐 유통 속도하고 Y 실질 GDP는 단계는 일정하다. 이게 단계 일정하다고 하면 이 식을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일단 MV equal PY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거. 자, 한 단위의 화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빈도. 그러니까 한 단위의 화폐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지출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화폐 수량설의 가정은 자,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실질 GDP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Y로 표시했던 거예요. Y. 이거는 뭐예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죠.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결정되는 건데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도 단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폐 유통 속도 V도 단계 일정하고 Y도 단계 일정해요. Y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식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식을 다시 한번 이 식이 뒤에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약간 궁금한데요. M은 자, V분의 Y 곱하기 뭐예요? V분의 Y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식을. MV 이퀄 PY니까 뭐예요? M은 V분의 Y 곱하기 P. 뭐 거꾸로 P를 중심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P를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걸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분모 분자가 달라지겠죠. P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M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자, 이건 상수입니다. 이제. 왜냐면 단계 일정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단계 일정하다. 이것도 일정하고 일정하다. 단계 일정하다면 상수 아니에요. 상수라면 결국 뭐예요?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 M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고전화파의 물가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전화파는 물가 수준은 통화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물가 수준이 통화량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럼 고전화파가 파악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뭐예요? 고전화파가 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뭡니까?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 이거밖에 없어요. 화폐 수량설의 기초에서 본다면 고전화파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에 있습니다. 여기 결국 고전화파 입장에서 볼 때 통화량만 적당한 수준에서 잘 유지하면 자,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통화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어받은 게 바로 누구냐? 통화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밀턴 프리드먼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프리드먼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화폐적 현상 그 뭐예요? 통화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통화량에 화폐적 현상이다 하는 말. 문제는 통화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전화파의 화폐 수량설을 갖다가 지지한 게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자, 다음은 고전화파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고전화파의 이자율 결정 이론을 우리는 대부자금설이라고 합니다. 대부자금설, 영어로 론. 대부, 빌리는 거죠. 빌려주는 거. 론어블 펀드라고 그래요. 대부자금을 론어블 펀드. 그래서 론어블 펀드 시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화파의 이자율 결정 이론이에요. 원래 이자율 결정 원리도 고전화파하고 케인즈파가 달라요. 케인즈파는 화폐 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고전화파는 뭐냐? 대부자금설이라고 해가지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론어블 펀드 시장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뭐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은 공급자고 빌리는 사람은 수요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 또 대부자금의 공급에 의해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고전화폐의 이자율 이론이고 이걸 우리는 대부자금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자금의 공급인데 자, 기업들이 돈을 빌려간다. 돈을 빌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돈을 빌린다. 돈을 빌리는 게 기업 아니에요. 기업은 돈을 왜 빌릴까요? 투자를 위해서. 여기 대부자금의 수요가 나오는데 대부자금의 수요자는 기업이에요. 그럼 기업이 돈을 갖다 빌리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를 위해서. 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I. 그럼 대부자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계가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하는 돈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저축입니다. S. 자,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자금의 공급,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함수죠.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대부자금의 공급은 이자율의 증가함수다. 반면에 대부자금의 수요는 투자인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 균형 실질 이자율. 자, 균형 실질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 어디에서? 여기서는 I equal S에서. I equal 어디에서? S에서 이루어지죠. 늘 이 I equal S라고 하는 균형 조건 이게 굉장히 또 아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고전화폐는 투자와 저축이 일치할 때, 즉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뭐가 결정된다?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결정된다. S equal I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만 케인스의 경우에는 I와 S가 일치할 때 I equal S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이 돼요. 이렇게 달라요. 아주 그냥 크게 완전히 다른 거죠. 고전화폐는 I equal S에서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 케인스는 I equal S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어떤 땐 극과 극입니다. 어떤 곡선의 기울기를 놓고 고전화폐는 수직이다, 케인스는 수평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차이죠. 저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고전화폐 세계에서 I equal 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균형 이자율의 성립 조건입니다. 균형 이자율의 성립 조건. 근데 자, 투자나 저축이라고 하는 건 화폐적 요인이 아니라 실물적 요인 아니에요. 실물적 요인. 자, 지금 투자와 저축은 다 실물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고전화폐의 이러한 이자율 결정 이론을 대부자금설인데 이 대부자금설을 실물적 이자율이라고 해요. 실물적 이자론. 실물적 이자율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자율인데 통화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화폐의 이자율 이론, 대부자금설인데 이걸 실물적 이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고전화폐의 케인스의 이자론은 화폐적 이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화량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물적 이자론 봐주시고요. 그래서 고전화폐의 이자율 결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이론도 중요한 것이고 좀 전에 봤던 화폐 수량설도 중요하고 대부자금설도 중요하고 그 전에 고전화폐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다 중요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건 이제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투자 아니에요. 투자. 대부자금의 뭡니까? 수요입니다. 근데 대부자금의 수요가 또 정부까지 포함되면 또 뭐예요? G 빼기 T까지 포함됩니다. G 빼기 T는 뭐죠? 재정 적자죠. 정부 지출, G 빼기 T가 이제 지금 재정 흑자 적자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G가 정부 지출이고 T는 세금입니다. 정부 지출에서 세금을 뺀 것만큼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지출이 T보다 크다 그러면은 뭐예요? T보다 정부 지출이 크면은 적자지요. 반면에 G보다 T가 크면은 뭐예요? 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원래 그 정부도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정부 지출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 세금 뺀 것만큼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부자금의 수요에 이게 또 포함되는 겁니다.
대부자금의 수요에 이자율의 증가함수인 이자율의 감소함수죠.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투자와 함께 뭐예요? G 빼기 T가 포함이 돼요. 대부자금의 수요에 정부도 필요하니까. 반면에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입니다. 저축 이자율의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의 공급은 오직 저축입니다. 저축인데 자금의 수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가지고 이제 정부리출하고 투자가 있는데, 자, 정부리출의 경우에는 일단 세금으로 거둔 것만큼은 빼고 모자라는 것만큼만 조달할 거 아니에요. 자, 세금으로 거둔 것만큼은 빼고 모자라는 것만큼만 조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부리출에서 조세를 뺀 것만큼 자금이 필요하다. 또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자, 세로축은 뭡니까? 이자율입니다. 항상 독립변수를 갖다가 세로축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율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하니까 우상향한다 얘기했습니다.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금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니까 투자는 감소하잖아요.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자,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고 이 균형 이자율을 반영한 투자와 자, G-T하고 저축이 일치합니다. 다 일치하죠. 이렇게 해갖고 균형점에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화파의 거시이론 체계와 거시경제 정책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축적 가격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 그 다음에 인비저블 핸드. 그 다음에 보장된 수요. 세이의 법칙이에요. 세이의 법칙. 생산만 이루어지면 수요는 자동적으로 창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는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생산만 하면 다 돼요. 생산만 하면 다 팔립니다. 가격은 신축적이고 수요는 늘 생산만 이루어지면 나온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균형에서. 모든 시장이 항상 균형으로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또 나라 경제 전체에서도 생산만 이루어지면 수요는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나라 경제 전체에서도 총 수요와 총 공급은 같은 겁니다. 고전화파 체계에서. 그리고 그 수준에서 고용량은 완전 고용량이에요. 생산 요소의 완전 고용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실업이 존재하게 되면 임금이 하락해요. 실업이 존재하게 되면 임금이 하락해가지고 실업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업의 위험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게 화폐는 중립성이다.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화폐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고전화파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화폐의 중립성, 영어로 neutrality of money라고 그래요. neutrality of money, 화폐의 중립성. 이 말은 뭐냐면 화폐 부문하고 실물 부문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는 게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아무리 변화해도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고전화파 세계에서는 화폐 부문하고 실물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이걸 고전화파의 이분성이라고 합니다. 메모하셔야 돼요. 고전화파의 이분성.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클래시컬 고전화파예요. 클래시컬 다이코토미라고 합니다. 클래시컬 다이코토미. 아시죠? 이분성. 화폐가 중립적이다. 화폐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화폐 부문하고 실물 부문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클래시컬 다이코토미. 고전파의 이분성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또 장기에는 또 성립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자, 고전화파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내용들. 인비저블 핸드 가격은 신축적이다. 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작동한다. 인비저블 핸드. 자, 생산만 이루어지면 수요는 항상 나온다. 생산 요소의 완전 고용이 항상 보장이 됩니다. 실업은 있을 수 없다. 화폐는 중립적이고 따라서 고전파의 이분성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고전파의 이분성이 성립된다. 그래서 고전파의 거시이론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내용들을 갖다가 다 종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자세히 또 볼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일단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노동시장을 보세요.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뭐였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었죠. 근데 세로축에다가 실질임금을 표시했어요. 실질임금을 표시했다고 하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뭐예요? MPL 곡선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 MPL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이 결정됐어요. 이때 고용량 L스타는 완전 고용량입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고용량이 L스타니까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반영합니다. 여기에 A번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총생산함수입니다. 총생산함수. 자, 총생산함수가 구부러져 있죠. 왜 구부러져 있어요? 단기입니다. 자본이 고정돼 있어요. 자본이 고정돼 있다면 단기죠. 그 단기에 노동 투입량만 증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노동 투입량만 증가시켜 나가는 건데 뭐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바로 뭐예요? 구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노동량을 반영해가지고 단기에는 노동량, 고용량을 반영해가지고 단기에 균형 국민소득이 Y스타예요. 균형 국민소득이 Y스타다. 자, 동시에 이제 이걸 통해서 나라 경제 전체의 총 수요와 총 공급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총 수요 역할하는 게 바로 교환방정식입니다. 휘시처가 만든 교환방정식. 그래서 MV 이퀄 PY라고 하는 거죠. MV 이퀄 PY. 그리고 고전학파의 총 공급 곡선인데 요거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에는 물가하고 산출량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전파의 이분성 아니에요. 물가는 화폐 부분의 변화를 반영해요. 통화량이 증가한 물가가 올라갔죠. 통화량이 증가한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가는 화폐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Y는 뭐예요? Y는 실물 부분 아니에요, 이게. 근데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AS 곡선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입니다. 가지고 이제 총수요 곡선이 바로 총수요 곡선을 반영하는 게 바로 교환방정식이죠. 교환방정식 처음에는 여기 M0V 이퀄 PY고 요거는 M1V 이퀄 PY입니다. 물가가 상승한 거 통화량이 증가한 겁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MV 이퀄 PY 곡선이 상방이동할 것이고 상방이동하니까는 Y는 변화하지 못해요. 뭐만? 물가만 상승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만 상승한다는 거. 이거 화폐 수량설 아니에요. 또 그 결과로 나와 있는 결론에 고전파의 이분성, 즉 화폐의 중립성이 다 반영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전화파의 거시이론 체계를 갖다가 자 그래프 다 연결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설명 좀 보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면은 뭐예요? 명목 변수인 물가가 상승했다. 그랬더니 물가 상승은 결론이고요. 이거 물가라고 하지 마시고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 이 그림에서는 지금 변화한 게 뭐예요? M0 통화량이죠. M0 요건 M1 아니에요. 그러니까 M0에서 M1으로 통화량이 증가한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예요? MV 이퀄 PY 곡선이 상방이동한 거 아니에요. 상방이동한 결과 뭐예요? 물가만 상승했잖아요. 이겁니다. 가지고 요 물가 상승이 아니라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 증가. 그래서 명목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명목 변수 P만 상승했어요. 실질 변수 Y는 변화가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전파의 이분성이죠. 화폐 부분하고 실물 부분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봤던 얘기 있죠. MV 이퀄 PY에서 V하고 만약에 M이 일정하다면 V하고 M이 일정하다면 P하고 Y는 역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P하고 Y는 역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총수요 곡선.
자, 총 수요 곡선의 역할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AS 곡선이고 이제 우리가 AS하고 AD 곡선이 있어요. 아시죠? AD 곡선이 있는데 그 AD 곡선을 대신하는 게 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 보시고,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 그리고 화폐의 중립성과 또 한 가지 늘 같이 나오는 말 뭐예요? 고전파의 이분성. 고전파의 이분성 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럼 이제 지금 본 고전화폐 모형에서 만약에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고전파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합니다.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데 정부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돈이 모자라면 세금으로 거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써야 된다. 요새 같은 경우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돈을 빌려야죠. 돈을 빌립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 빌려야 돼요. 대부자금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니까 투자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투자 감소하죠? 저축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증가하잖아요. 얘기했지만. 근데 저축이 증가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투자와 소비는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간 부문 가지고 결국 여기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갖다가 밀어낸 거예요. 투자도 감소했고 소비도 감소한 겁니다. 가지고 정부 지출의 증가가 균형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갖다가 밀어낸 겁니다. 밀어낸다. 영어로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그래요. 크라우딩 아웃. 그래서 이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크라우딩 아웃을 갖다가 구축 효과 또는 상쇄한다, 구축한다, 상쇄한다, 잠식한다 다 쓰는 말입니다. 책마다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구축한다, 상쇄한다, 잠식한다. 근데 요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뭐냐? 밀어낸다. 제일 좋은 말이죠. 밀어낸다. 그래서 원래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되는데, 그걸 지금은 많은 경우 밀어내기 효과라고 합니다. 밀어내기 효과인데 여전히 구축 효과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학자들마다 이제 기존에 번역한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들 멋대로 막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균형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예요. 균형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갖다가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자율의 조정에 의해서 총 수요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증가와 감소가 상쇄된 거죠. 증가와 감소가 상쇄가 됨으로써 총 수요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고전파 모형이에요. 고전파 모형. 왜냐하면 여기서 정부 지출은 증가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쇄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상쇄한다는 말이 정부 지출은 증가했어요. 증가했지만 그 대신 그만큼 뭐예요?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한 게 바로 총수요란 말이에요. 총수요인데 정부 지출이 증가해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화폐 체계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전화폐 체계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한 내용이에요.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대부자금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처음에 균형점은 A점이었는데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G였는데 델타 G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승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전과 똑같은 이자율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요만큼 생겼죠.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깁니다. 자, 뭐든지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R1까지 상승했어요. 균형점이 B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투자 감소하고 저축 감소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는 안 나오지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자, 소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곧 뭐 저축은 증가한다는 것이죠. 저축이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 자, C하고 I의 감소분만큼이 바로 뭐예요? 델타 G하고 같은 거죠. 그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만큼 그만큼 C하고 I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수요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C 더하기 I 더하기 G가 총수요인데 총수요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지만 예컨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지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만큼 C하고 I가 감소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정부의 개입이 경제활동 수준에 영향을 준 거예요, 못 준 거예요? 못 준 거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지만 결국 경제활동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게 고전화파의 입장이에요. 다음엔 그 장기 거시경제 균형과 경제 성장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좀 전에 봤던 그래프하고도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거시경제 균형과 경제 성장. 자, 고전화파는 항상 임금도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고 그랬죠.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돼 가지고 노동시장에서는 항상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완전 고용이 유지가 된다. 자,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발적 실업이다. 그래서 자, 고전화파의 경우에 그러면 균형 산출량이 곧 뭐였어요? 완전 고용 수준의 잠재적 산출량 아니에요. 균형 산출량은 곧 완전 고용 수준의 잠재적 산출량이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AS 곡선 봤는데 앞에서 AS 곡선 봤었죠. 그림으로 수직입니다. AS 곡선은 수직이다. AS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가하고 산출량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총수요가 산출량 수준에 아무런 결정을 주지 못해요. 물가만 올라가요. 총수요가 변화하는 경우에 물가만 변화하는 것이지 총수요는 산출량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 국민소득이 곧 뭐예요? 잠재 산출량 아니에요. 균형 국민소득 이퀄 잠재적 산출량. 그래서 결국 자, 균형 국민소득은 잠재적 산출량 수준을 결정하는 기술과 지, 총생산함수에서 지었죠. 그 다음에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의 양.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기술, 노동, 자본의 투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국민소득이 항상 잠재 GDP와 같은 겁니다. 항상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의 GDP, 잠재 산출량, 이것하고 균형 국민소득이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 경제의 총 생산인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술 진보하고 또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자, 장기 거시경제 균형과 경제 성장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술 진보가 있거나 아니면 투입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잠재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잠재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고요. 그래서 고전화파의 거시경제 이론, 원래 고전화파에서는 미시 거시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미시하고 거시의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 그 연구 내용에 따라서 지금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전화파의 거시경제 이론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장기 균형 이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고전학파의 AS 곡선이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고전학파의 AS 곡선이 수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떠나가지고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장기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고전학파의 주장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전압파의 AS 곡선, 수직의 AS 곡선을 갖다 지금은 장기 AS 곡선이라고 불러요. 장기에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국가 경제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장기 균형 이론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 리카도 같은 고전압파 경제학자들,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단기적인 경기 불안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뭐요? 국부의 원천과 본질을 갖다 이해하는 거예요. 국부론의 원래 제목이 그겁니다. 국부론의 제목이 국부의 원천과 본질에 관한 연구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이름이 긴 건데 너무 길다 보니까 짧게 국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의 본질과 원인, 원천, 이걸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연구의 중심을 둔 겁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장기에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전학파의 주장하고 이제 케인스에 비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ISLM 모형, ADAS 모형을 보면서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입장의 차이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갈 것입니다. 이교시가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도 슬라이드가 반밖에 안 남아서 케인즈를 못했어요. 케인즈를 못했는데 그래서 3주차에는 그 3교시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3교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뒤에 나오는 케인즈에 대해서 별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케인즈 얘기할 때 또 고전학파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한 17개 남았다고 해서 짧게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슬라이드 18개 갖고 한 건데 지금 6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3교시로 해가지고 또 만들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출석 과제 낼 때는 3교시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3주차 3교시가 있다. 기대하시라. 그리고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쭉 보다 보니까 가끔씩 어떻게 좋아요 눌렀다고 한 명이 나와요. 근데 보면서 그 좋아요, 물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관심도 없는 건데 어쩌다가 한 명씩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이게 통계가 나와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업 들으면서 좋을 일은 없겠죠, 물론. 그래서 왜 우리 학생들은 좋아요를 안 누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해봤는데 뭐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자, 수고했습니다.